불행하게도 산재를 당했을 때 또는 주위 분들이 동료가 산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왕좌왕하실 거 아니에요. 당황하고 참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일단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냥 뭐 다쳤어요.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뭐 하다 다쳤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아프게 된 것 같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이 모두 다 의무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사고인 경우에는 그 이게 목격자가 확실하고 이 일하다가 여기서 일이라는 거는 꼭 그 작업 그 자체만을 말하지 않는다. 폭넓다라는 걸 지배관리 상태다라는 걸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무튼 지배관리 상태에 놓여 있던 노동자가 다친 거다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보통 한 달 안에 산재 가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려면 이게 빨리 결정이 나려면 목격자 증거가 좀 확실한 게 좋겠죠. 그러니까 동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본인이 조금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 좀 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등의 자료를 남겨놓으시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재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사고가 났으면 일단 증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현장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는 상급자에게 제가 어디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문자라도 남겨놓으시는 것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다쳤을 때는 당연히 119 부르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119가 출동했을 때는 그 출동한 기록이 소방서에 남습니다. 구조증명원을 나중에 확보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구조증명원으로 그때의 상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상황을 하나의 증빙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대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쳤습니다라는 걸 당연히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되겠죠.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병원 원무과에 가서 이거 산재 아닙니까? 산재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을 하시라 이렇게 안내되어 있죠.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산재 신청 서류 작성에 관한 권한을 병원에다 위임하실 수 있어요. 그 위임을 받은 병원은 무료로 산재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시켜줍니다. 뭐 물론 이제 병원에서 이거저거 필요한 거 어떻게 다쳤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서류를 작성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원무과 가서 상담하시면 된다. 다쳤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원무과 가서 상담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원무과 통해서 접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접수됐다는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본인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으로는 산재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필요하고요. 그 사본이 제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 기준은 본인이 그 노동자가 실제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근데 그 보상 기준이 제대로 산정되려면 최소한 1년치는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퇴직금 산재 보상은 퇴직금 계산할 때처럼 최근 3개월치 가지고 평균 내서 그 하루치 평균 얼마 요걸로 산재 보상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이 3개월치 중에는 1년 단위로 주는 돈 있잖아요. 연차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뭐 1년 기준에 몇 프로 뭐 20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의 1년치 중에 3개월치가 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것, 즉 1년 단위로 주는 것까지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임금 내역이 최소한 1년치는 확보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접수가 되면은 이제 담당자가 적혀져 있는 통보서가 본인에게 날라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재조사를 시작하죠. 그 재조사 과정에서 이제 준비해 두셨던 자료, 증빙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시고 119를 이용하셨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증명원을
이러한 자료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충 흐름 아시겠죠? 다쳤다, 빨리 가서 치료받고 원무과 가서 상담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 원무과를 통해서 접수되고 통지가 오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되겠다. 이런 순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진술을 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될지, 써야 될 때 뭐라고 써야 될지 고민될 수 있어요. 자, 다치셨을 때에는 첫 번째,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 사고에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배관리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나 지배관리 상태에서 다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그 과정이 내가 사업장에서 이거 정형적인 거다, 늘 하던 것이다, 관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정형적인 것, 관례적인 것, 통상적인 것을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진술을 하시거나 기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서 작성하셔야 되는 그 사고의 유형들은 쭉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적어놨으니까 눈으로 쭉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또는 시설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시설물의 결함, 뭐 용접이 떨어져서 거기서 뭐 삐끗했다거나 뭐 빙판길이 있다거나, 요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한 결함,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상에 꼭 필요한 관리를 다 하지 못한 것, 뭐 안전 표지가 뭐 추락 위험이라든가 뭐 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 이러한 안전 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출입 통제, 안전 점검, 이러한 관리적인 조치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한 번쯤 따져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사례가 될 만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진술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고 유형,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은 1번, 2번 적어놨으니까 눈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모든 질병은 아니고요. 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여서 근골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골격계 질환이죠. 허리, 목, 팔, 다리, 어깨, 무릎,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골병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이때도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산재 이렇게 고민하시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제 참고 하다가 산재, 이거 일 때문에 계속 이제 골병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 이제 보통 상담을 하시죠. 또는 상담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번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라. 이게 뭐냐면 아까 원인과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 뭐 상세불명의 뭐 허리 통증, 상세불명의 뭐 어깨 통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단명이 들어가면 결과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그 진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서 결과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게 이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에 있어서 첫 단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 골병이 드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삐끗해 갖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못 움직이겠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산재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어떤 삐끗, 한 번에 이걸로 발생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부담되는 작업이 누적되다가 삐끗 뭐 이러한 식으로 발현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증상이. 그전에 모르고 참고 일하다가 쌓이다가 어떤 한 번의 에피소드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라는 걸 증빙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지, 이 직장에서 이 작업을 얼마나 일했지, 또는 이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직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깨 쓰는 일이 많다, 허리 쓰는 일이 많다 하면은 그 작업을
다른 직장에서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고용보험 가입된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을 다니셨을 때에는 이제 통장으로 월급 들어온 내역, 내가 통장 거래 내역 은행 가면 띄실 수 있거든요. 예, 그거 보면서 이때 이 직장을 다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 그 부위에 부담을 주었던 작업이 뭔지를 곰곰이 돌이켜 보시고 그 작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 찍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물건 찍어 오시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었어, 이런 경우들 많은데 물건 무거운 거 든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야 될 내용은 작업 자세예요, 주로. 그러니까 얼마큼 허리를 구부렸는지, 얼마나 팔을 벌려 들었는지 이 작업 자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을 찍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그 물건도 찍는다. 추가적으로 물건을 찍는다. 우선은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을 찍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단, 그리고 내가 이 직종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경력, 그리고 내가 하는 작업 자세가 얼마나 몸에 부담을 주는지 그러한 동영상이나 사진, 이 세 가지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다. 이제 산재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동영상을 찍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재해당한 당사자가 동영상을 찍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와서 동영상을 찍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해자가 직접 동영상을 찍는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뭐 나름 열심히 조사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촬영을 하시고 하시지만 누락될 수도 있고요. 노동 강도라든가 필요한 내가 주장해야 될 부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작업 강도가 좀 약간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조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무과 가서 상담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통장 말씀드렸고요. 산재 신청서에 서명하는 거 말씀드렸고 임금 내역 1년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태 내역 이제 그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 작업 강도하고도 관련된 거죠. 부서 변경 내역 그 부서에 따라서 이제 작업 자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쭉 조사를 해 보시는 거죠. 정리를 해 보시는 거죠. 고용보험 가입 내역 내가 이 직종에 얼마나 일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가시면 최근 10년치까지 건강보험으로 병원 다녔던 기록을 띄워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픈데 어깨가 아픈데 이게 쭉 병원 다녔던 기록을 띄워보니까 내가 이때도 어깨로 치료를 받았네. 내가 이때도 허리로 치료를 받았네. 내가 그때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었지? 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쯤 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셔서 자료를 띄워보시고 저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원무과 통해서 접수되면 담당자 통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진술을 하신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어떻게 진술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 질병이 발생한 신체 부위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자세가들이 있어요.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굽히는 자세, 비트는 자세, 그리고 무거운 걸 얼마나 드느냐, 그걸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게다가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냐, 이걸 가지고 따져요. 다음, 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굽히고 비틀고 꺾이고 안 좋은 자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 예를 들면 자동차 조립을 하는데 차 밑에 내려가서 전동 드릴로 나사를 박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게 1분, 2분 동안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또는
매장에서 물건을 진열하는데 아래쪽에서 진열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계속 진열을 한 1분, 2분, 3분 얼마 동안 유지를 한다. 요런 시간들 요게 요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되는 시간이 하루 동안 몇 번 반복된다. 게다가 이러한 작업을 몇 년 동안 해왔다. 어깨 같은 경우는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팔을 벌려서 작업하느냐, 팔을 들고 작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거나 힘을 주면 부담이 더 증가한다라고 반복되는 거죠. 판단되는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작업을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플러스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느냐. 무릎은 쪼그리거나 꿇어앉는 자세가 부담을 준다라고 하고요. 또는 계단이나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자세 또는 건설 현장이나 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안전화 신고 막 못을 뽑거나 부실 때 발로 꽝꽝 치시는 경우들이 있죠. 발을 망치처럼 즉 무릎에 충격을 주는 자세들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즉 신체 부위별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팔이나 손목, 팔꿈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 조립 작업 같은 경우 또는 얼마나 많이 꺾이느냐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것만 강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자세 플러스 무거운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부위별로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작업을 해왔느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 자세, 중량물 이러한 것들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작업 수행 빈도 얼마나 하루 동안 많이 하느냐 물량을 얼마나 많이 취급하느냐 1시간 동안 몇 번 하느냐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일했냐 내가 이쪽 직종에 10년 일했다 5년 일했다 이러한 이제 종사 기간 요 세 가지가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작용을 해서 방아쇠 작용을 해서 보다 더 빠르게 악화시켰다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것도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와 심장의 혈관 질환들 이제 흔히 이제 뇌졸중, 과로성 질환, 과로사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죠. 자, 요 질환은 제가 우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사고나 앞에 근골격계 질환은 환자가 아픈 노동자가 내가 어쩌다가 아프게 됐습니다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졸중, 뇌심혈관계 질환은 환자가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시는 사례가 많고요. 또는 중환자실에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기억을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동료들이, 목격자들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주위 분들, 내 가족, 형제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 나부터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도와줘야겠다라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내용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아라. 이건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부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부검이라는 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그 고인의 사체를 부검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 불명의 사망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추정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에 추정조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제 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는 정황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부검을 통해서 결과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부검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밑에 2, 3, 4번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냐? 이걸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 우왕좌왕하고 고민되시는데 하루, 일주일, 3개월을 기억해 주세요. 하루, 일주일, 3개월. 일단 자료는 최소한 3개월치는 확보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료는 최소한 3개월.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료가 될 거예요. 사무직 분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PC나 뭐 로그인 기록 이런 것들도 확보 대상이 되겠죠. 카톡, 이메일 주고받은 거, 문자 주고받은 거, 통화 내용 이런 것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그리고 로그인 기록 같은 업무 관련된 기록은 최소한 3개월치를 확보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일주일은 뭐냐? 평소보다 쓰러지기 전 일주일 동안 증가하는 방향으로 얼마큼 변화했느냐? 요거에 관심을 갖고 좀 물어보고 찾아보고 자료가 있다면 복사하고 보관하고 평소보다 쓰러지기 전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라는 거고, 하루는 뭐냐? 쓰러진 날 또는 그 전날부터 쓰러진 날 요 사이에 공포, 흥분, 놀람 또는 뭐 급격한 어떤 체감 기온의 격차, 어떤 환경적인 변화,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요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병 직전에 공포, 흥분, 놀람 이것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방아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좀 우리 문화가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해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요즘 뭐 직장 갑질, 뭐 성희롱 또는 이제 뭐 감정 노동 이런 것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뭐 이제 대단히 이제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겠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얘기를 안 해주셔서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주의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 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워낙 경영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도 일상화되고 있어서 노동자로서 이제 해고, 노동자로서 이제 사형 선고와 같은 해고, 그만둬 뭐 이렇게 또는 딴 데로 발령을 낸다거나 이러한 것들로 이제 급격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묻혀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루 기억하시겠죠? 일주일 변화 말씀드렸고요. 3개월 자료는 최소한 3개월 이상 확보하셔라는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빨리 119 호출하셔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3개월 이상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빠르게 쓰러지신 날 또는 그 전날부터 쓰러지신 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났던 사람,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걸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엔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좀 무뎌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빠르게 그 진술들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무과를 통해서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장 말씀드렸고요. 서명하는 거 당연하고요. 임금 내역 1년치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내역 요거 이제 3개월 이상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최근 10년치 건강보험 급여 내역 요거 이제 건강보험으로 병원 다닌 내역 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 혈압이 있었는지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었는지 당뇨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는 있었다면 제대로 처방을 받고 투약 관리를 잘 해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진단 받은 결과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이럴 때 이제 필요한 증빙 서류로 평소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과로나 스트레스가 방아쇠 작용을 해서 급격하게 악화해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다. 이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흡연 음주력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119를 통해서 응급실로 보통 가시잖아요. 그럼 간호사분들께서 나오셔 갖고 이 응급실 기록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이 이게 그 체크하시면서 담배 피세요, 술을 드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응급실 기록에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하면 통보서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저러한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진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진술을 할 때는 어느 지점에 관심을 갖고 진술을 하셔야 될까? 자, 3개월 이상 자료 확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로그인 기록, 투입 산출량, 인원 변동, 뭐 인사 발령. 발병에 가까운 시점에서는 스트레스 요인, 공포, 흥분, 놀람, 뭐 구조조정 관련해서 또는 직장 갑질, 또는 감정 노동, 성희롱 뭐 이런 것 관련해서 탐문하고 진술을 반드시 받아 놓으시는 거 필요합니다.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공포, 흥분, 사고를 목격했다거나 이런 것도 공포, 흥분, 놀람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 전 일주일 기간 동안에 평소에 비해서 종전보다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일하는 팀원이 빠졌는지, 또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가르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늦어졌는지, 작업 물량이 많아졌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개월치. 자, 3개월치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3개월치 노동 시간을 평균 내서 일주일 평균 휴게 시간을 빼고 60시간 이상,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다는 게 조사 결과 밝혀지면 이 뇌심혈관계 질환,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을 내는데 업무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3개월치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60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52시간을 넘어선 상태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60시간 넘어간 것처럼 인과관계가 강하다. 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대제 보이시죠? 교대제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 교대제 자체가 신체 리듬에 반하는 작업 방식이잖아요. 교대제 근무를 하는 방식, 거기에 플러스 일주일 평균 52시간 넘게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60시간 넘게 일하는 것처럼 과로했다라고, 만성 과로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담 가중 요인으로는 업무 일정이 자주 바뀌는, 예측 곤란하게, 또는 휴일이 부족한 경우, 한 달에 2번 또는 3번밖에 못 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출근해요. 또는 시차가 큰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 또는 아주 추운 곳 또는 온도 변화가 아주 극심한 곳 또는 소음이 심한 곳 같은 해로운 환경에서 일한 경우,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할 때, 또는 정신적 긴장이 아주 높은, 책임의 비중이 높거나 판단의 비중이 아주 높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작업을 할 경우,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시간 플러스 부담 가중 요인은 60시간 넘게 일한 것처럼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세 번째로, 가중 요인은 없지만 점점점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을 때에는 인과관계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된 여지가 아주 있습니다. 또는 5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보이는 부담 가중 요인이 2개 이상 중복해서 작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교대제 근무를 합니다. 주야 비번, 주야 비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주야 비, 주야 비, 주야야 비, 비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라던가,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던가, 또는
휴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주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하는데 휴일이 부족하게 매일 출근해 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에도 인과관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주일, 3개월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어떤 물질 또는 중금속 이런 것에 의한 중독 또는 피부질환, 천식 이러한 화학적 요인 또는 물질적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 물질에 노출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선 직업의 경력을 확인할 필요 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나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동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급했던 물질, 용기, 그 물질을 담고 있는 용기에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용기에 라벨을 붙이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받는 벌칙 대상입니다. 또는 아예 라벨이 없다. 이거 당연히 과태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벨지를 사진을 찍어서 내가 어디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자꾸 기침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는 이 라벨지를 사진을 찍어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요. 이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일 하는지를 잘 의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질환인 경우에는 그 유발하는 물질을 투여해서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도 제대로 필요한 검사가 뭐다라는 걸 제대로 안내해 주시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다라는 걸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고요. 라벨지 사진 찍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요건 좀 미리 상담을 한번 해두시고 라벨지도 없고 내가 뭐 도대체 취급하는 물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아파진다. 그럴 때 이제 깨끗한 병에다가 살짝 이제 담아서 전문기관에 이제 분석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어서 미리 좀 한 번쯤 상담을 거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절차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